세 분 선생님들이 발표해 주신 그 온라인 강의 내용들과 어떻게 접속을 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영 선생님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남영입니다. 손유정 선생님, 그럼 제가 4시 30분 정도까지 발표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약간 더 부탁드릴 것은 한 서너 분 정도 화면을 켜주시면 제가 듣는 분들 반응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발표에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흥행아웃을 조금 해주시기를. 예. 저 화면 켜주실 수 서너 있으신 분은 분만. 화면 켜주시면 예. 어떨까요? 예, 제가 봤던 뭐 유상훈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정원교 선생님이나 김성환 선생님이나 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 정말 재미있는 발표 잘 들었는데요. 느껴지는 바는 뭐 하나입니다. 정말 다들 똑같이 쉽지 않게 사셨구나, 한 학기 내내. 예, 그 느낌이 들었고요. 사실은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리고 어쨌든 뭐 제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이제 분명히 밝혀둘 것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예. 그런데 이게 온라인 강의로 바꾸기에는 뭐 나름대로 적합한 처음부터 끝까지 100% 강의형 강의였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사실 지난 학기에도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양 수업에서의 이제 과학사 교수법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아마도 전북대 분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전공 수업에서 과학사를 가르치실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교양 필수나 교양 선택 중 과학사와 관련된 강의는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뭐 나름대로는 좀 처음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로서는 몇 가지 팁은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에 대해서 이제 몇 번 다른 곳에서 발표는 해봤는데 학회에서 지금 발표하는 거라서 과학사 자체에 대한 소개를 할 필요가 없어서 좀 짧고 편하게 발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파워포인트 프레임은 학교에서 준 건데 학교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할 수 없이 바쁜 중이라서 그냥 게을러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사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는 뭐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혁신과 잡정의 과학사가 어떻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학자의 리더십이 어떻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수업 사례를 이제 몇 가지 넣었는데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겠구나 이제 추정 가능할 만한 내용들을 넣었고 시간이 이제 조금 부족하면 이 부분을 적당히 건너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아닌 결론을 그냥 한두 페이지 정도 넣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르치고 있는 혁신과 잡정의 과학사하고 과학자의 리더십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인데요. 이 혁잡사 수업은 201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된 거죠. 매 학기 이제 두세 분반 개설됐고 한 4, 50명 정원 정도가 되었으니까 누적 수강자는 제가 대충 추정하기에는 2,300, 400명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학생이 들었고 이 수업을 이제 진행하다가 수업 내용을 이제 책으로 엮어서 이제 태양을 멈춘 사람들을 2016년에 이제 출간을 한 바가 있고요. 교과서로 기획된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수업과 한 60% 정도 내용을 공유하는 책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과학자의 리더십은 혁신과 잡정의 과학사를 한 2, 3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몇몇 마니아인 학생들이 이제 툴을 만들어 달라고 속편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기획을 했고 2013년부터 이제 과학자의 리더십을 개설을 했고요. 매 학기 뭐 격학기로 보통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한 두 분반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정컨대 누적 수강생은 이제 700명 선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모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필수 교과목이 아니라는 그런 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이제 제가 했던 수업을 간략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소개를 하나 드리면, 이 책 2권으로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과 잡종의 과학사는 책으로 바꾼 게 태양을 멈춘 사람들이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동설 혁명에 대해서만 다루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통사적인 그런 과학사 수업이 아니다라는 것, 이게 뭐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대한민국 학부교육 역사상 과학혁명은 가장 자세히 다루는 수업이 될 것이다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특징일 것이고요.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전통적인 그 강의형 교과목입니다. 그런데 뭐 나름대로 이제 저만 하고 있는 방법론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중간 시험하고 기말 시험 전전주에 전체 학생에게 이제 종이에 써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듣는 게 아니라 써서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줄 질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 아무거나 쉽게 간단하게 질문하면 된다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고, 그러면 전체 학생한테 받은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한 줄 동안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답변을 뭘 해줄까. 그래서 중간 시험에 기말 시험 전주에 전체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질문을 낸 것은 남김없이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가장 독특한 제 수업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서 한번 내보라길래 언급결에 그래서 관련된 책을 낸 바 있는데, 이 한 줄 질문이라는 것과 아마도 과학혁명을 다루는 교과목이다라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혁작사 수업 구성을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이거 뭐 공식적인 수업 목표로 적어둔 건데, 빨간 부분만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의 역사에서 독특한 기여를 했던 인물들은 기존의 체계 내에서 성장하면서도 잡종적인 사고를 통해 창조성을 이끌어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홍성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잡종이죠. 예. 사실 제목을 정할 때부터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일부러 융합이나 이런 좀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쉬운 표현을 쓰겠다는 의미로 잡종을 사용을 한 것이고, 다양한 요인을 결합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성과를 이룩했음을 살펴볼 것이다. 뭐 수업 목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조합이 실제적인 업적에 필요한가, 이걸 좀 강조하는 형태의 수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첫 수업 들을 때 항상 보여주는 이제 수업 안내문인데, 가로 안에 빨간 글로 쓴 건 이제 속생각인 거죠. 이 문장의 의미는 이것이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과학혁명을 중심으로 한 과학사 전반의 이야기가 인물사 위주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 그래서 뭐 쉽고 재미있게 갈 것이다라는 의미로 소개를 하는 것이고, 과학혁명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재미없으면 나가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교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쇄물과 참고 문헌만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라는 거죠. 돈이 안 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은 강의자의 판단으로는 이공계열의 선수 지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는 자신이 과학기술자들의 이야기에 심리적 거리를 느낄 가능성이 있고, 수강생 절대 다수가 이공계열 전공자임을 감안하기 바란다. 숨은 뜻은 물론 어려우면 네 탓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생들 참여도가 매우 높고, 그래서 쉽게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교양 수업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진심으로 과학사적 지식을 얻기 바라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로 끝납니다. 이 수업 안내문이. 애들은 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사실은 뭐 이것도 하나의 팁이긴 한데, 학생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만 골라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학생들이 들으라는 것을
첫 수업부터 솔직하게 이제 전해주는 것도 뭐 중요한 팁 중에 하나라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수업의 구성은 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융합적인 혁신을 위해서 우리가 뭘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냐 이런 걸 2, 3주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과학사회학이나 기술사회학에서 뭐 재밌게 들어볼 만한 내용들, 뭐 고가도로 이야기나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 좀 재밌게 버무려서 나름대로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오해들 제가 이걸 한 2주 정도 진행을 하고 과학사로 들어가기 전에 특히 이제 과학혁명기 이전의 15세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빈치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합니다. 자, 그 과정을 지나서 한 2, 3주 지나고 나면 이제 그냥 과학혁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천동설부터 시작을 해서 뉴턴 종합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6주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뉴턴 역학의 한계를 좀 생각을 해보려면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에필로그 형태로 덧붙이는 형태로 수업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5주차에 걸친 수업 내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2, 3주차에 이제 저는 이렇게 항상 매주 어느 부분을 가르치는지를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지금 5주차인데 난이도가 높고 천동설에 관한 걸 배운다. 이런 식인 거죠.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계속 주별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2, 3주차에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오해, 그리고 이제 4주차에 르네상스와 다빈치를 배운다. 여기가 이제 서론격이고 5주차, 6주차, 7주차에 걸쳐서 이제 천동설, 뭐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이제 케플러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동아시아에서 이제 서양 우주론 수영 정도까지를 약간 팁으로 더 가르칩니다. 이제 7주차에 6주차에 받은 한 줄 질문에 대해서 7주차에 한 줄 질문 대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간 시험 이전까지 진도가 끝나고 8주차에 중간 시험을 치르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레오부터 이제 뉴턴에 이르기까지를 이제 3, 4주 합니다. 한 4주 정도 분량을 할애를 하고 13, 14주차에 20세기 과학 간단히 개관하면서 아인슈타인과 상대성 이론 정도를 가르쳐주고 15주차에 종강 수업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뭐 설명할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종적으로 16, 17세기에 걸친 과학혁명, 특히 지동설 혁명의 역사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2학점의 교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짝으로 만들어진 과학자의 리더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실은 처음에 이제 혁신과 잡정의 과학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편격으로 만들어지는 과목은 어떻게 만들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혁신과 잡정의 과학사가 아인슈타인으로 끝났으니까 이건 아인슈타인으로 시작하는 수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과학혁명을 이제 시간 순으로 다뤘으니까 아인슈타인과 동시대 사람을 한꺼번에 다루는 수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혁신과 잡정의 과학사는 이제 시간 순으로 종적으로 만들어진 수업이면 이 과학자의 리더십은 같은 시대성을 놓고 각각 다른 국가의 그 과학자들을 비교해보는 그런 형태의 수업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뭐 수업 안내문이 있는데 역시 빨간 부분만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세기 과학자들을 다루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제가 되겠죠. 후진 양성이나 뭐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이나 연구 방법론에서 어떤 식의 융합을 했고 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수행, 뭐 후원 유치, 언론 대응, 도덕적 딜레마 과정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형태의 수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구성은 간단합니다. 뭐 이 1927년 솔베이 회의에 나온 사람들이 그냥 주인공이다. 한 명씩 지나가면서 배우면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 배우고 퀴리 가문 배우고 플랑크 가르치고 하이젠베르크 가르치고 하는 식으로 사실은 이 사진 한 장에 나온 사람들만 가지고 그냥 수업을 한번 만들어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차별로 만들어진 수업 계획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개강 수업을 1주차에 하고 난 뒤에 2주차에 이제 2시간 내내 솔베이헤이 사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2시간 동안 사진 한 장을 한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본래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협잡사가 아인슈타인하고 끝났으니까 아인슈타인으로 시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나타나는 부작용이 처음에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오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일부 생겨납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한 표준적 과학자들, 퀴리 가문에 대해서 2주 정도 진도를 나가고요. 그 다음 이제 아인슈타인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현대과학의 상징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역시 2주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줄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주 차에는 20세기 초반 아인슈타인과 동시대 독일어권 과학자들 3명의 이야기를 간단히 다룹니다. 프리츠 하버와 막스 플랑크와 하이젠베르크 이 정도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한 줄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듣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보면 아시겠지만 제 전략은 간단하죠. 처음에 프랑스, 그 다음 독일, 그리고 중간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 이후에는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영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과학자의 리더십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 이름을 달지 않고 캐번디시 이야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 톰슨과 러드푸드를 중심으로 한 캐번디시 연구소 이야기를 가지고 역시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진도를 나갑니다. 사실상 캐번디시 이야기에 붙이는 형태로 이제 보호를 다루게 되는 거죠. 역시 러드푸드의 제자고 사실은 캐번디시적 전통을 어느 정도 이었고 자기 자신만으로 이것을 아주 발전적으로 개량해낸 사람으로서의 의미로 보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보호의 코펜하겐 정신이 유럽 바깥으로 연결된 사례로 니시나 요시오의 사례를 가르치는 형태로 11주차 정도까지 진도가 끝납니다. 이러면 이제 영국적 스타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적 스타일하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걸 과학자의 리더십에서 길게 다루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라서 거대 과학의 시대를 소개하는 형태로 원자폭탄의 개발 과정에 대해서 역시 한 주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의 시대보다는 이제 사실은 멀리 떨어진 얘기지만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 이야기도 과학자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와는 걸맞고 학생들에게는 어차피 똑같이 캐번디시 연구소의 이야기였다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에 이 DNA 구조 발견 이야기를 거의 마지막 이야기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줄 질문을 제출받고 이제 종강 수업에서 몇 가지 얘기를 덧붙여주고 마지막 한 줄 질문에 답변을 받고 기말 시험을 치르는 형태로 그렇게 수업은 진행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얼개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는데 수업 사례라기보다는 수업에서 이제 좀 강조했던 페이지만 제가 한두 개 그냥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과학혁명 마무리 뉴턴을 끝내고 나면 제가 이제 사실은 꽤 공을 들여서 얘기해 주는 페이지입니다. 달은 왜 지구를 도는가? 밀물과 썰물은 왜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답을 했다. 복습을 하면서 단일한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각 시대는 한 가지 관점을 선택한 것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을 그냥 던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과학과 여러분이 지금 배운 과학이 정말 같은가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수업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뉴턴을 나름대로 이제 제가 잡종 뉴턴이라고 정의를 해보는 것이죠. 이제 고대의 이런 수학적 전통이나 실험 관찰의 전통이나 기계론적 전통이나 연금술적 전통의 통합자로서 이제 뉴턴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다음 시대의 학문 역시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형태의 융합과 통합인데 무엇이 필요할 것 같은가?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논리가 받아들여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가. 지금까지 들어봤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질문을 던질 때 이제 제가 심판받는 시점이죠. 이걸 제대로 학생들이 들었다라면 이것이 임팩트가 있는 내용이 될 것이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면 별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종강 수업에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한두 페이지 그냥 보여드린다면, 갈릴레오에 대해서 앞서 이제 한 4시간 정도 들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줍니다. 목성의 위성을 찾아낸 갈릴레오와 토성을 삼중성 형태로 파악한 갈릴레오가 어떻게 다르냐? 성공한 과학과 실패한 과학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으냐? 이게 정말 다른 갈릴레오냐 같은 갈릴레오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갈릴레오가 제시한 토성의 형태나 지구 자전의 증거들이 그럴듯하게 느껴지느냐?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티코의 우주론만큼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갈릴레오에게는 지동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였고, 대단히 그 당시로서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동설은 만들어진 지동설처럼 매끈한 모습이 결코 아니다. 과학도 그렇다. 뭐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신의 이론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갈릴레오의 모습이 고고한 현자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초등생 위인전에서 알고 있던 갈릴레오하고 다른 것을 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간적 약점을 도출했고 최종적으로는 비굴했다라고 볼 수 있다. 결코 명예로운 모습만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것이 과학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인간 갈릴레오와 과학자 갈릴레오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제 나름대로는 다 끝난 듯이 보이는 그 노년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갈릴레오 이야기를 정리를 해줍니다. 뉴턴에 대해서는 신비주의적인 연금술을 어쩌면 역학에 적용을 한 셈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고한 요새를 붕괴시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사용한 무기가 더욱더 신비주의적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신비주의자 뉴턴과 합리주의자 뉴턴이 과연 구분되는가? 운동형 학자로서의 뉴턴과 권력서의 뉴턴과 왕래파케 회장으로서의 뉴턴은 구분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종강 수업의 보통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생 반응은 뭐 일반적인 뭐 주관식 강의 평가에 나온 학생 반응인데, 반응에서 이제 제가 강조했던 강조점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몇 개 실어봤습니다. 물론 좋은 것만 골라서 실었습니다.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들, 그래서 뭔가 좀 의외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물사 위주로 좀 쉽게 가면서도 뭔가 숨겨진 이야기를 알려주는 듯한 그런 식의 설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공대 4학년의 이 얘기는 저로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던 것인데,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레오도 뉴턴도 아인슈타인도. 사실 들었을 때 갈릴레오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도움을 얻기보다는 약간씩 띄엄띄엄 알았던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충격이 아주 심했고 공대 4학년이 될 때까지 과학자에 대해 아무것도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 하나를 알았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해줬고요. 이것도 이제 이론의 탄생과 결과물이 앞으로 저에게는 전혀 가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교육 목표를 사실은 잘 이룬 학생들의 글입니다. 배우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 대해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과학이 이루어지는 체계나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다라는 이런 반응들을 해주고, 중요한 발견이나 이론 체계를 세운 학자들이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체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다른 체계와 통합을 통해서 전혀 다른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뭐 이 정도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뉴턴의 만리 가운데 있는 것, 현상을 잘 설명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웠다. 언제나 그냥 항상 옳은 것으로 배웠는데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새로웠다라고 이제 반응을 해준 경우도 있고요. 이 학생이 꽤 멋있게 써줬습니다. 과학자라는 점이 과학사라는 선어로 연결되는 경험.
이게 개별적인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닐 수 있구나. 이걸 이제 느껴봤다라는 거죠. 수업을 들으며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과학을 당대의 역사와 함께 봐야 한다는 인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이공계 학생으로서 자신이 많은 것을 느꼈고, 이제 마지막쯤 가면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회적 요구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걸 안 것이 꽤 컸었다라고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신화가 아닌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위인은 하나의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또한 공통점도 있다. 뭐 연구 노트나 제가 강조했던 얘기들, 끈질긴 노력이나 홍보, 수렴적 사고 후에 발산적 사고 등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연구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제 동기를 심어줬다라는 부분. 이제 약간 이제 부담 가는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취업과 대학은 진학을 놓고 고민 중이었는데 이번 수업에서 과학자들의 삶과 업적을 통해서 치열함과 그들이 발전시킨 과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서 대학은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써주면 괜히 부담만 됩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뉴턴 종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뭐 과학사 전공자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학부 학생들에게는 사과와 만류력밖에 떠오르지 않던 이 뉴턴이 전혀 다른 것을 내가 강조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정도에서 이제 반응을 보여줬고요. 그렇게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굳이 저한테 꼽아보라고 한다면 외관상으로는 특별한 방법론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의 역사라는 생소한 분야를 스토리텔링이라는 매우 익숙한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인데 팁이라면 기본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배운 과학사에서 발굴된 색다른 면을 조금만 제시하면 학생들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생소한 느낌이라서 재미있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부 강의 역사상 과학혁명을 가장 자세히 가르치는 수업이라고 감히 자평을 해보는데 굳이 차별화된 점을 찾자면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한 가지 사회를 아주 길게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과학자를 소개하는 다른 수업들도 꽤 있을 텐데 한 주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더 많이 소개하기도 할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갈릴레오나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퀴리 가문은 다 2주 정도를 할애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자세히 들어가면 사람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이입하기 쉬워지는 것이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학생 반응이 나올 만한 그런 구체적인 일화를 소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뭐 나름대로 승부처가 아니었나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한 줄 질문 이외에는 뭐 그 무엇도 들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이 한 줄 질문은 처음에 시작은 흑잡사 수업에 몰려들었던 이제 과학사 마니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이었는데 의외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무엇보다 교수자의 진정성을 이해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전체 학생 모두의 질문에 모두 다 대답을 해주는데 단점은 상당한 시간이 분명히 소요가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통 4, 50명 분반, 6분반 정도를 한 학기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200명에서 250명 사이 한 줄 질문이고 그 한 줄 질문을 대답을 해주려면 사실은 한 주일이 그대로 갑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중간시험, 기말시험으로 1년에 2학기니까 1년에 4주 정도는 사실은 할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만큼의 보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질문에 또 대답을 해주다 보면 제가 학생들의 생각을 아는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10년 정도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대답해준 질문이 10,000개 이제 육박해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그 뒤에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형식 면에서는 한 줄 질문뿐이겠고요. 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운인데요. 이 수업들이 기획이나 제작이나 운영 전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제가 설계한 수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제약 없는 제 맘대로 수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교양 필수 교과목이면 그럴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대응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이 수업의 설계 형태를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양대 공대생이 7,000명인데 제가 저 혁신과 작정의 과학사를 만들 때 한양대 과학사 교과목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순간 공대 과학사 마니아들이 몰려왔었다라는 거죠. 뭐 이것은 그냥 행운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계신 학교나 이런 곳이 좀 인문 사회 계열이 아주 강하고 이공계열 학생들의 수요가 적다면 그렇게 많이 뭐 학생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측면도 제가 생각은 해봤습니다. 또 하나 의외성은 혁신과 작정의 과학사로 이름을 붙일 때는 그냥 좀 쉽다는 의미 정도로 붙인 거죠. 융합보다가는 그냥 작정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것인데 의외로 특이한 장면이었나 봅니다. 작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수강 신청했다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뭐 이런 것은 행운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학회 발표다 보니까 뭐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절대 처음부터 현재의 형태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뭐 모두 처음부터 양자역학적인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논문을 써간 것이 아니듯이 당연히 몇 년간의 진화 과정을 거쳤는데 그 처음에 혁신과 작정의 과학사를 개설을 했을 때는 사실은 과학혁명기만 다룬 것이 아닙니다. 뒤에는 이제 아인슈타인도 다루고 뭐 DNA 구조 발견도 다루고 심지어 이제 제가 논문 많이 쓴 게임 산업에 대해서도 다루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줄 질문에서 학생들이 많이 묻고 제가 이제 수업 내용을 강화시켜가는 과정에서 뒤쪽의 내용들이 그냥 밀려나게 된 거죠.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과학혁명기 내용만 남아서 사후 합리화가 된 겁니다. 이건 과학혁명만 다루는 교과목이다로. 그리고 학생들이 툴을 만들어 달라, 속편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밀려나는 사람들을 가지고 다시 만들면 됐다는 거죠. 20세기 사람들을 가지고 만들면 과학자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사실은 그런 식으로 두 번째 속편이 만들어진 겁니다. 과학자의 리더십도 하다가 보니까 20세기 전반기 물리학의 발전만 가지고 수업 전체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쪽에 다루는 뭐 게임 산업에 이런 건 또 다 밀려 나갔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기술 산업만 가지고 수업을 따로 만들면 뭐 해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 만든 형태에서 두 개의 교과목으로 나눠진 것이고 일부는 또 사라져간 그런 진화의 과정을 한 3, 4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뭐 충분히 지난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제 발표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영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과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해 있는 전북대에서도 대단히 전통 있는 과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움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했었는데 아마 저를 비롯해서 과학사를 앞으로 강의하거나 강의할 선생님들한테는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채팅창에 질문이 따로 있지 않는데요. 혹시 오프라인으로 음성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김태호 선생님 질문. 이게 예,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실 또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점점 학생 수도 줄고, 이수학점도 줄고 하다 보니까 정말 교양을 영역별로 하나 정도씩만 들으면 학생들 입장에선 뭐 꼭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게 사실 기본적인 제약인데 어쨌든 그거를 다 뚫고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과학사 굳이 나누자면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과목들을 들은 학생들이 많이 듣나요? 아니면은 그거랑 상관없이 듣나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만한 건 한양대 학생들은 왜 1학년 때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교과목을 일단 다 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다못해 약간이라도 하다못해 뭐 롱아일랜드 고가도로 이야기라도 한 번은 들어봤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은 트레이닝이 된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혁신과 잡정의 과학사는 1학년들은 수강 제한을 해둡니다. 2, 3, 4학년만 듣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 과기철은 최소한 100% 들어본 학생들이 듣게 되니까 조금은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뭐 학점이 남아서 듣는 건 아닌 거죠. 다른 과목을 포기해가면서 듣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2학점, 4학점 뭐 하는 식으로 과학과 기술 영역의 교양을 하나하나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선택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4, 50개 과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점을 골라서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전체 학생들이 한두 분만 만들어져 있는 이 교과목을 찾아 들어오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네, 그러면 없으시면요.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김태호 선생님부터 유상훈, 조순남, 남영 선생님까지 그 지금 발표해 주신 걸 가지고 뭐 종합적으로 여쭤볼 것이 있거나 혹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도 열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럼 저 일단 제가 하나 조순남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줌을 사용해서 지금 화상회의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한 30명 이하까지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 과학사 이런 과목 80명까지 늘어나는 과목이라서 사실상 줌을 활용할 방안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혹시 많은 수라면 줌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네, 지난 학기에 제가 과학기술 글쓰기 세 과목하고요. 서양면과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약간 과학사 교양 같은 수업을 하나 했는데 그 수업이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8, 90명 정도 이제 있었는데 서울대는 전체적으로 줌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한 화면에 학생들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넘겨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이제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그런 강의에서는 이제 뭐 동영상으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도 뭐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강의에서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동영상 강의는 왜 그 학교에서도 뭐 성폭력 강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폭력 뭐 방지 강의 뭐 이런 비슷한 예방 강의. 근데 그런 강의는 사실 좀 이렇게 집중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딴 작업하면서 틀어놓고 넘기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제 시간에 맞춰서 그 실시간 강의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했던 거고요. 그 대형 강의에서는 뭐 그런 방식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더 좋은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형 강의에서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아까 이제 문지호 씨가 이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선유정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이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때는 채팅 질문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서 조금 자세히 보니까 이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화면 공유에서 노출된 사진이 잘못 사용될 것을 걱정해서 전체 화면 공유를 거부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못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약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화면을 꺼놓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화면을 끄고 계신데 저도 그렇지만 화면을 끄면 사실 집중을 잘 못하고 다른 작업을 해요. 그죠?
다른 작업 하시면서 뭐 소리만 듣는다든지 이렇게 되고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면을 뭐 여학생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학생들을 봐줘서 화면을 이제 안 켜도 된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비슷한 얘기는 들었는데 딱 이런 식의 얘기는 제가 못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말을 보태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래서 보면은 여학생 중에는 카메라 안 켜는데 뭐 마스크를 쓰고 한다던가 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꽤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은 살짝 비틀어서 뭐 이제 사람이 있는 것만 보이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강의실 안에서 이 줌 공간 안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아는 사이냐 아니면 정말 줌으로 처음 만난 사이냐 거기에 따라서도 이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뭐 명확한 답은 없는데 그런 요인들을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게 첫 시간에 좀 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여달라는 것도 학교의 입장이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처를 하는 것도 학교가 어느 정도 책임은 지겠다. 이 정도 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책임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이 선생이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저 남영 선생님한테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그 강의 목록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선생님만의 그런 독특한 창의적인 발상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식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 노출이 대단히 편리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저작권이나 혹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뭐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해 나가실지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생각을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예, 그게 뭐 제 강의가 돌면 이미 도는 건데 사실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이 녹음을 합니다. 인터넷상에 돌아다녀요. 뭐 그걸 얻고자 하면 언제나 얻을 수 있는데 뭐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없고 그냥 하지 마라 정도의 얘기를 할 뿐이지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굳이 뭐 화면까지 나온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저 혹시 네. 예, 질문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팁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지난 학기에 강의하면서 좀 들었던 회의감이랄까,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인강으로 많이 듣잖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는 막 장비도 되게 빵빵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태프들도 쫙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것도 다 짜여져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멋진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지금 다 우리 화면 끄고 있는 것처럼 본인 화면 보여주기 싫어서 이렇게 있을 만큼 그리고 저도 켰지만 뭐 되게 재미없는 화면 속에서 강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들었던 회의감 중에 하나는 이럴 거면은 굉장히 이제 잘 짜인 그런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강의를 진짜 잘하는 사람 강의를 하나 틀어놓고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나의 역할은 뭘까? 나는 어떤 예전에는 그래도 그 친구들이 몰랐던 지식이라든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온라인 강의하면서는 어느 정도 나는 관리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감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온라인 강의 내용을 올리긴 하지만 그렇게 퀄리티가 아주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계속 이 수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뭐 문자도 보내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이제 TA가 했다라고 하는 일들을 더 우리가 많이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오늘 발표한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온라인 강의가 되면서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런 데로 가면서 강의의 내용 자체에서 또는 강의의 방향 자체에서 변화돼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해줘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그 과학기술 글쓰기 하면서 물론 이제 과학기술 글쓰기이기 때문에 실습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시간도 있지만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 처음이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연구 논문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수업을 제가 첨삭 수업으로 돌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글이기 때문에 글을 쭉 읽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첨삭 수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의식 수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만 듣고 참여하지 않는 이런 방식. 왜냐하면 그 이전 그 토론하고 제가 논평하고 이럴 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첨삭 수업은 완전히 일방적인 수업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지금 첨삭 수업을 다 발표 수업으로, 그러니까 개요를 발표하는 걸로 다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이 이 비대면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뭔가를 줘서 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지 않으면 아주 수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그 박민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이미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인강에 익숙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강과 그럼 대학 강의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돼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다음 학기에는 이제 서양면과 과학기술을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고민은 좀 덜게 됐긴 했는데 아무래도 기존 강의식, 예전에 했던 강의식으로만 하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반값 등록금, 뭐 등록금 문제, 등록금 반환 문제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계속해서 비교질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더 많이 학생들이 참여할 시간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대로 하기보다는. 저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제 현상 진단은 비슷하고 근데 이제 뭔가 뒤로 갈 수는 없는 단계를 지나왔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이미 다 가장 그 전달력 좋은 선생님들이 가장 잘 정리된 내용을 해주는 인강을 보다가 온 거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사 이렇게 십몇 년씩 공부하고 모여도 바로 다음 달에 설민석의 과학사 이거 유튜브에 뜨면 우린 다 그냥 망해요. 하루아침에 절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이제 한 50년 뒤, 100년 뒤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그냥 일상적인 레벨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달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도 하나인데, 우리가 전에 했던 수업과 비슷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새 플랫폼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틈새가 뭔가 좀 이걸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도 많죠. 이제 학생들은 눈높이도 높아질 것이고 또는 이제 고등교육 전체에 대한 기대가 되게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학 교육 전체에 대한.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오늘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강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첫 강의 경험을 잡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보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사실 남영 선생님 수업 얘기 들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특히 이제 질문을 끌어낸다는 거 같은 거는 물론 이제 아까 유성훈 선생님도 그렇고 질문을 끌어내는 게 이제 교수법으로서 많이 도입이 되는데 뭐를 우리가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약간 온라인이 강화되고 할수록 점점 좀 역할이 약해지지 않는가. 왜냐면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있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애들은 그냥 바로 위키피디아 검색할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바로 줌으로 떠들고 있는 동안에도 저의 거짓말이 탄로날 수가 있는 상태로, 물론 강의실에서도 휴대폰으로 검색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자꾸 컨텐츠의 전달보단 관점을 잡아주고 관점에 대해서 싸워 나가고 또는 질문을 하도록 해주는 부분이, 이거는 아직은 AI도 할 수 없고 TA도 그렇게 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이렇게 뭐 학위가 있는 사람, 뭐 오래 공부한 사람들이 쓸모가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개입을 하고 한다는 것도 뭐 내용은 정 뭐하면, 아니 뭐 나 이번 주 녹화하기 힘드니까 저기 유튜브에 제가 제 수업하기 힘들면 남영 선생님 거 봐라 이럴 수도 있는, 까놓고 말해서 물론 당연히 욕 먹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고 뭐 너는 뭐가 궁금하냐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압력을 주는 부분이 그나마 우리한테 남은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실은 아까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에 대해서 사실은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실시간 피드백을 지난 학기에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100% 온라인 녹화 수업을 했고요. 제 얼굴을 보여준 적도 없고 파워포인트 화면만 다 뜨는 걸로 그냥 쭉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새로운 무언가 방법이 나와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얼리 어댑터는 아니라서 내년까진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름대로는 이제 수업에서 합리화의 기제를 하나 동작시킨 것은 학생들에게 라디오라고 생각해라. 여러분은 편지를 나한테 보낸 거고 나중에 내가 읽어주는 거다. DJ가 돼서. 그리고 대답을 해주는 거다. 한 줄 질문이 그냥 종이에서 단지 바뀐 게 블랙보드 상의 그 토론방으로 바뀐 거고 거기에 학생들이 질문을 올리는데 뚜렷하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것은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수업 시간에 그냥 적어내라고 했던 게 학생들이 집에서 한참 생각하고 내니까 질문 수준이 높아져서 제가 대답한 시간도 아주 길어졌고 원래는 한 2시간 정도를 예상했던 것이 녹화하고 나면은 3시간 반 정도 가더라고요. 한 주 분량이.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할 정도로 대답을 쭉 해줬는데 이번에도 한 줄 질문만큼은 정성 들여서 해줬더니 일정하게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했던 것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된 것 같다. 그런 반응이 있어서 반드시 실시간 피드백은 아니어도 되지 않나. 그 생각은 나름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문지호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뭐 채팅이 오셨거든요. 그럼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모든 선생님들께 다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 생각이 있으신 분만 답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 여러 가지 기사랑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특히 지방대로 내려가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께 이제 후기로 들은 사안 중에 하나는 최근 발표된 그런 기사도 마찬가지고 이전 비대면 강의 문제점 중 하나로서 이제 학업 성취도 격차가 심해지고 중간층을 차지했던 학생들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점을 모두 다 지적하셨는데 아마 뭐 서울대나 뭐 좋은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점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 지방에 내려가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대학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걸 지적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걸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지 또는 이제 그런 걸 느끼셨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셨는지 이런 점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김태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의
예. 개연성은 있는 얘기인데, 전 뭐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했던 수업들이 이 일반 교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취도라는 잣대를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성취도 같은 걸 측정하려면, 뭐 이제 뭐 수학이나 영어나 이렇게 계량화가 좀 되는 걸로 해야 될 텐데, 제가 뭐 글쓰기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인류와 문명에 의해 이런 걸 하면서 성취도를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갖다 붙이자면 이제 어디까지 깊게 들어가느냐의 이야기인데요. 깊게 들어갈 수 있느냐, 깊게 들어가야 하느냐.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아예 이제 대학에서 교양 수업이란 것의 역할 자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좀 이제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이제 글쓰기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거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양 같은 경우에는 정보는 사실 이제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고,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저의 완전히 사적인 생각인데, 제가 요즘 교양 수업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좀 주안점을 두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고 그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좀 시야가 넓어지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류와 문명에 의해 과목은 거창하지만 과제 내주는 게 뭐 여러분 2주 동안 밥 뭐 먹었는지 좀 적어내봐라. 아니면 쓰레기 어떤 거 나왔는지 적어내봐라. 뭐 이런 거 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괜히 시키는 건 아니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죠. 결국 산업사회에서 뭐 식생활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건 다 잊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전공도 잊어버리는데 이걸 뭐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과제를 해보고 했을 때 나중에 뭐 그냥 뭐 깡통 하나 버리려다가 멈칫하는 한 2, 3초의 순간이 남을 수 있으면 뭐 저는 할 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소박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은 아닐 수 있는데 결국 성취란 걸 뭐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양교육의 역할이 뭐냐 그런 거랑도 관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 요즘 관심사 그쪽이나 그냥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제가 한마디 네. 드리면 그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고등학교 때까지의 교육과 대학 교육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과정을 다른 곳에서 과외나 학원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잖아요. 어떤 선생한테 배우고 뭐 어떤 학원에 가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학은 적어도 뭐 교양이 이제 교양책도 많고 하지만 대학은 적어도 과외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덜 걱정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예, 제가 뭐 임의대로 끊을 수는 없는데 혹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질문이 없으면 저희가 원래 5시까지를 최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딱 5시였어요.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좀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온라인 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